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명절 추석 연휴죠. 이동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이동 시간 동안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제가 선정한 도너리 컨텐츠 베스트 4 풀 버전을 업로드 해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도쿄 시내 모든 땅을 그 당시 시가로 팔았을 때 네.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부익남의 돈 워리. 오늘은 세계 경제 맛집이라고 소문난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명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요즘은 뭐 여기저기 다행히 이렇게 좋은 셀럽분들이 불러주셔서 그냥 유튜브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좀 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군데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세계 경제 약간 좁히면은 일본과 중국 이야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 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일본 얘기를 이제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들 하죠. 거기에 인구 감소, 예. 고령화 이것까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으니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집값도 일본처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일본과 유사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본하고 네네.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의 부동산 경기에 가장 직접적인 샥을 미친 거는 뭐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부익남 이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 프라자 합의 등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본 경제를 옥죄는 순간적인 정책들, 제도들을 단기간에 입안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진짜 몇 개월 만에 두세 배 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항상 뭐든지 경제적인 정책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건 급변하지만 않으면 네. 사람들이 다 대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 일본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설 거야 라는 게 서서히 시나브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불러다 놓고 우리로 따지면 네.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인데 네. 앞으로 1년 안에 이거를 1달러에 600원으로 바꿔야겠어? 갑자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라자 합의였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갤럭시 폰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살 때 8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그 당시에 해왔던 일본 경제는 직격탄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중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너네 앞으로 가격 2배로 팔아. 맞아요. 그럼 수출 망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프라자 합의가 워낙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요,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일본 경제를 눌러야만 했던 미국의 상황이 있죠. 왜? 네. 전 세계 탑은 항상 나여야 되는데 지금 턱 밑까지 쫓아왔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거 통계 보시면 놀라실걸요? 혹시 유튜브에서 1990년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를 한번 랭킹이 매긴 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뭐 유튜브나 구글에서 네네네. 1등이 IBM이고요. 2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이에요. 뭐 네. 파라소닉, 소니, 네. 히타치 뭐 전부예요. 네. 뭐 100등 안에는 거의 50개가 일본 네. 기업이고요. 정말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네.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콜드 워 이즈 오버,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눌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출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다 하고 났더니 네.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호황일게 명명백백했었고 그리고 점점 우리 회사도 커지고 이 많은 돈 버는 걸 네. 신규 투자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뭐 샀겠어요?
이제 땅 사고 건물 올리고 부동산 야 사고. 4억 새로 짓고 우리 직원들 펜션도 짓고 네. 연수원도 짓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쓰고도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난다든가 수출이 아예 여러 규제 때문에 막혀버린다든가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한번 꺼지기 시작하니까 쉽게 해서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은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네네. 부인남께서. 그럼 야 지금 나도 빨리 던져서 네. 내 거라도 대출금 나라도 받고. 살아야지. 네. 던지고 네. 던지니 단기간에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누구도 부동산에 다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아주 이례적인 경제적 샤크를 동시다발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게 네.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뭐 어떤 나라가 그런 일순간 엄청난 대외적인 리스크를 던지고 갈 것이냐? 네.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월드뱅크나 이런 데 저도 네. 출장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동양인이니까 딱 네. 들어가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재팬이즈냐고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들어가면 차이니즈냐고 네. 물어보고 특히 저는 차이니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인천 출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북아시아 좀 관련 있는 분들은 딱 알아보죠. 코리안 딱 하면서 딱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렇죠. 뒤로 빠지죠. 자, 그만큼 그래서 일단 일본과 다른 첫 번째는 일본이 부동산이 한 번에 그 매몰차게 떨어지기 시작한 건 큰 대외적인 샤크였는데 우린 그런 게 없다.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장기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충격파가 와서 이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 패닉이 온 게 그렇죠. 이제 하락세라면 예. 그게 있잖아요. 원래 이 일본이 그 호황일 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 버블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 집값이 버블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엄청난 수준이죠. 심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도쿄 시내 모든 땅을 그 당시 시가로 팔았을 때 네.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신문 보도상에서는 버블 이렇게 해야 이제 신문이 잘 읽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학자들은 버블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려면 되게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네. 거기서 얼마가 올라가야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네. 저희 굉장히 네.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버블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고 네. 어느 정도 올랐느냐를 비교할 때 도쿄를 팔면 미국 본토를 살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뭐 대학생들, 일본 대학생들이 그 80년대는 뭐 미국에 가서 뭐 생일 파티를 헬기를 타고 맞아요. 할 정도다. 네, 그런 소리 많았어요. 돈이 막 넘쳐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버블도 심했고, 버블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가격 폭등이 좀 심했고 네. 거기에 단기간에 폭탄처럼 이제 충격파가 오니까 그게 꺼진 오르면 거죠. 꺼지는 것도 빠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조금 좀 오해랄까?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의 집값이 그 일본 그 아. 고점만큼 그만큼 급등한 거냐? 그래야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세가 네. 뭐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 당시 일본에 그 백반 점심 네네. 한 끼의 가격에 대비해서 뭐 긴자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네. 몇 배냐랑 우리나라 양 점심 뭐 기사식당 같은 데서 백반 하나 네. 먹는 거랑 압구정 아파트 아니면 뭐 대치동 아파트에 네.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네.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어느 네.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네. 그 당시에 저희가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뭐 80억이다 네. 하면은 일본 그 버블 기준으로는 한 120억, 130억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갔어야 비슷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치동은 한 55억 정도 가야. 네. 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요. 같은 백반 기준으로 네. 보면.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 물론 차이 그렇죠. 있지만 제가 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네. 걸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우리도 높긴 높지만 일본의 그 시절만큼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본처럼 그렇게 뭐 지금 중국 무역 분쟁처럼 네. 막 눌러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약간 좀 상황은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그러면 일본 얘기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일본만큼 비싸지는 않더라도 뭐 어떤 외부 경제 타격 때문에 충격파가 있어서 우리도 떨어질 수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본 경제에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던 현상을 바로 밑에서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네. 부동산이 일본처럼 꺾어지는 걸 원하는 제가 정치가 또는 정책 입안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엔 좀 근데 직접 잡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표현이 참 묘한 거죠. 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집값을 잡는다는 네.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서서히 오르는 걸 원하는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근데 작년, 재작년 진짜 요 2, 3년 동안은 정말 야 이게 뭐 이렇게 빨리 오르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잡겠다라는 거지. 집값이 잡겠다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이잖아요. 한 78%. 네, 그런데 그 70% 이상이 다 그건데 그거 시세를 반토막을 내놓겠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잡는다는 표현을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값을 기존 아파트를 반값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집값을 잡는다는 게 반토막 낸다는 거랑 같이 이제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네. 지금 자기 재산이 이미 2배 올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또는 자기 회사의 공장 부지의 가격이 벌써 120% 이상 올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담보력이 네.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면 누군가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는 월급이 다시 줄어들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뭐 제 개습니다만 네. 이 내년에 우리나라도 큰 리더십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아파트들을 반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반값짜리 아파트를 특정인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 뭐 막 이제 무슨 주택 부금인가 이거 만점 맞은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뭐 이런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일본은 네.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반토막이 뭐예요? 막확 그렇죠. 내려가 반토막이 버렸잖아요. 뭐예요? 예, 맞아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뭐 네, 4분의 1 네, 토막 나버려서 경제가 뭐 박살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일본 꼴이 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꼴이 난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국가 아니면 정책 어떤 모델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디플레이션이 뭔지 예.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인플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네네네. 이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백약이 무효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건가요? 오늘 예를 들어 떡볶이가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 2,8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딱 그거예요. 그러면 살기 좋아진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가장 큰 착각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다 싸지면 네. 야, 내 실질 소득이 올라간 거 아니야?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네. 돼요. 기업은 올해 내가 팔고 있는 이 3,000원짜리 떡볶이가 네. 내년에는 2,500원이나 2,000원이 된다. 그러네. 그러면 기업은 이걸 더 이상 그 옛날 수준으로 가동을 못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해고를 하거나 누군가는 공장을 축소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경제 사이클이 더 선순환을 못 그리겠죠. 그럼 잘린 사람들, 공장이 축소된 사람들은 더더욱 어떻게 되느냐? 야, 이렇게 자꾸 물건 값이 떨어져서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물건을 더 안 사게 되겠네. 네. 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공장 폐쇄한 기업들이 그렇죠. 늘어나니 그러면 더 안 팔리기 전에 더 싸게 내놓자. 패닉. 패닉. 이거구나.
그럼 다시 1,500원짜리 떡볶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던지는 거죠. 더 사람 자르고 네. 더 던지고 그러니까 더 싸지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소득은 그대로이면서 네. 물가만 싸지는 게 아니라 내 네. 소득 자체가 내 직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디플레이션 효과인데 네. 그게 일본에선 터졌고 그 시작이 부동산 같은 버블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그렇습니다.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그 액면 그대로 지금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다 낮추겠다라는 건 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불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뭐 정말 부익남 와서 네. 무주택 분들 아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조금 제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나도 대치동에 한번 살고 싶은데 얼마라고요? 아까 50억이라고요? 아니 지금 한 30억 30억 정도. 35억. 35억. 그게 내가 예를 들어 15억 됐다. 아, 그래도 사기 어렵네. 다른 예를 하나 7억까지. 네, 7억이 됐다. 나도 대치동에 네. 살다. 그걸 꿈꾸실 수도 있는데 네. 그 35억짜리가 7억까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내 직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경제는 네. 항상 불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의원님들, 그 기관장들, 뭐 그 고위 공무원들은 너무 빨리 안 오르고 서서히 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당분간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당분간 그냥 그대로만 그대로 가도. 가도. 네. 예. 하긴 이게 뭐 3년 4년 만에 2배가 올랐지만 예. 이대로 10년 더 가주면 그럼 괜찮은 네,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괜찮은 그 정도는 거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일본처럼 안 간다. 네. 근데 일본은 전혀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면서요. 착각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일본 같은 일이 생기고 나면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아니라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국지전. 네, 어떤 큰 이슈가 생기면 그 네. 이슈가 생긴 어떤 동네의 집값은 그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푹푹 올라가요. 다른 데들은 막 떨어지는데. 네,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어. 최근엔 도쿄 땅값이 더 옛날에 버블이 있기 전 수준까지 올라왔죠 거의. 네네. 그래서 긴자 같은 데는 네. 그 훨씬 요 근래 전부터 네. 뭐 시세와 상관없는 곳이고 네. 이런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만약에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전망하시면 안 돼요. 요즘 부동산 어떤가요? 이거는 부동산 모르는 사람, 정확한 지역, 정확한 동네 이걸 가지고 거긴 어떤가요?라고 얘기해야 된다. 국지전이 일어나니까. 예, 흐름이 다 달라진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보다도 사실 지금 일본처럼 그 고령화 네.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어떤 출산율 저하 네. 이런 걸로 이 인구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국지전이 일어나나요? 네, 있습니다. 그 네. 국지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분위기가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오히려 도쿄나 오사카나 뭐 이런 나고야라든가 산업 도시의 분위기와 네. 도농단지의 분위기가 크게 다름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버블이 꺼지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네. 분위기가 전체 같이 슬슬 가라앉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주력 산업군과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은 완전히 그 기질이 다릅니다. 아. 일본은 흔히 말해서 소부장 들어보셨죠? 네. 소재, 부품, 기계장치라고 하는 분야가 가장 주력인데요. 이 분야들은 어떤 형태로 그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냐면 도제식이에요. 네. 그래서 모노즈꾸리라고 부르는데 네. 이 중소기업들의 장인들이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밀한 네. 나사못은 나밖에 못 만들어.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분야는 네. 그 공간 의존적인 인더스트리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가끔 TV에서 어느 중소기업 탐방을 가거나 그러면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관계자회 출입 금지. 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우리 공장장님과 사장님 말고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맛집에서 네. 이제 할머니가 맞아요, 맞아요.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소부장 분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많은데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의 네네. 겉표지가 이렇게 매끄럽게 코팅을 하는 게 네. 전 세계에서 그 업체만 하는 거예요. 일본 업체만. 네, 네. 그럼 니넨 이걸 어떻게 코팅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니?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특정 온도에 특정 화학 물질로 특정 압력을 가했을 때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특허의 범주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온도에 그 네. 압력에 그걸 처리하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양념장 배율 맞아요. 그 배합비 맞아요. 예. 그래서 특허는 아니죠. 특허는 아니죠. 네. 그 양념장 그 배합비는 며느리도 안 며느리도 알려준다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초정밀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는 독일 한 회사, 일본의 두 회사 거기만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공장장하고 사장님은 네. 이 노하우를 누구한테만 물려주느냐? 네. 아무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양자 제도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어, 난 딸밖에 없는데 네. 직원한테 준다? 그 직원이 어. 따로 차려버리면 그러네. 전 재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 우리 딸하고 결혼해. 아니면 넌 내 양자가 되면 어.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노하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어떤 동네를 벗어나서 기업이 막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아요. 막 100년, 200년, 200년, 300년 계속 거기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급변해도 각 동네마다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니 인구가 줄고 지역 소멸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에서 끝까지 꿋꿋이 버텨주는 기업들이 일본은 네, 있다. 많았죠. 많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 분야가 뭡니까? 아니 뭐 조선, 반도체 뭐 이런 거. 배터리,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네. 전부 장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브라운관 TV 내가 10년 만들었는데 갑자기 LCD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맞아요. OLED래요. 나의 그 브라운관 그 유리관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와해성 혁신이라고 불러요. 아, 와해성. 예, 전까지 세대를- 일어났던 거는 아. 필요 없고 완전히 다른 형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숙련공을 만들고 노하우를 구축했던 그 인프라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야, 공장 옮겨! 네. 싹 옮기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떤 순간 되느냐? 지금도 벌써 그 전초가 살짝 보여요. 이미 SK에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 증설하려고 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 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쪽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SK가 어디로 정한지 아시죠? 용인으로. 용인이에요. 네.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정할 때 SK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네. 왜 그쪽으로 정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SK가 본인들이 수도권에 있고 싶어서 그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 임직원들이 아, 수도권을 결정했다. 네. 바로 노조에서 아니면 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거죠. 네네네. 당연히 직원분들도 가족들하고 보내고 어, 싶으니까. 그러겠죠. 네. 자, 바로 이게 일본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 저 지방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네. 흔히 말하는 정주 여건이라는 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럼 그 동네에서 애들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가 바이올린에 능력인데 바이올린 학원도 없어. 없죠. 우리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나 출근하고 나서 하다못해 호텔에서 그냥 뷔페로 개모임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수도권을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뭐 그렇죠. 고령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뭐 준다 뭐 이렇다면 그래서 부동산도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가는데 버텨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줄어. 그러면 저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속화가 심해지겠군요. 여기 지방은 군단위 이하는 더. 네. 근데 서울은 네. 오히려 올라갈 몰리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부익남 정도의 이런 초셀럽이 되지 않고서는 왜 당황하시죠? 예, 자신의 노후가 다 걱정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나만 하는 이 노하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난 평생 먹고 살아요. 아, 이 양념장이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삼성도 강의 가고 네. SK도 강의 가고 현대차도 강의 가거든요. 네. 강의 끝나고 오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편의점이 좋을까요? 아니 부동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있는 내 업이, 내 직업이 내 노후를 보장 못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그 큰 산업단지, 뭐 네. 국가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여차해서 더 좋은 찬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서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은 네.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지방이 더 먼저 빠지게 되면 네. 이 사람들마저도 서울에 온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러. 예.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올 초에 그 통계청에서 집계한 걸 보면 광역시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네.
대전, 광주, 부산은 뭐 오래됐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인구도 다 어디로 온다? 서울과 수도권. 특히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산은 그래도 좀 버틸 것이다. 왜냐면 그래도 서울과의 거리가 좀 머니까. 근데 부산도 그거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비가 좀 바뀝니다. 요즘은 네. 이제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감자니까 네. 요즘은 뭐 좀 예외로 치더라도 네. 어떤 이런 큰 뭐 과열, 네. 가수요까지 생기는 네. 이런 게 떨어지고 나면 해운대 신시가지의 일부 지역들은 좀 그건 또 다른 사이클인 그렇죠. 거고, 거기는 또 그건 다른 사이클인 네. 거고 저기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동네 더 위에 네, 네. 그쪽 지역부터는 아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발 위기가 오면은 그건 이제 서울 집중화 쪽으로 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일본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 거는 맞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2000 뭐 한 40년 뭐 50년 이쯤부터는 인구들이 막 급감한다. 네. 이제 인구 203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줄기 시작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예견된 일인가요? 아니면 어떤 어느 정도 줄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좀 반등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출산율이 반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별의별 정책을 다 동원해서 네.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네. 도대체 뭘 해드리면 애를 낳으시겠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집 하나 사주세요. 그것 해도 네. 안 낳겠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집을 주던 기본소득을 주던 내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문화적인 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출산율이 반등해서 네. 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발돼서 그게 부동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애를 많이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겨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애를 낳음으로써 잃는 어떤 그 시간적인 손실이나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애는 하나만 키워보면 충분해라는 마인드가 지금 너무 많고 맞아요. 뭐 아예 안 낳는 분들도 진짜 많고. 네. 근데 이 사고 방식이 정부가 뭐 좀 돈 좀 줄 테니까 어떻게 낳아볼래요라고 한다고 해서 낳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네. 학자들 중에서는 네. 저도 이 분야에 한 3년 매진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래도 공부한 걸로 뭐라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네. 답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많은 학자들이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누가 답을 감히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상황입니다. 어떤 그 학자분들은 뭐 전쟁이 나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기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네. 그러면 어떤 뭐 이민이나 뭐 이런 뭔가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민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같은 구조상에서는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불편한 현상인데 부동산 아닌 얘기도 좀 해도 네네네.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우려해서 뭐 국회에서 발제도 이걸로도 몇 번 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이걸 이슈를 좀 삼아 주십시오. 편을 가리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따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 그런데 아직 이슈가 다급한 워낙 먹고 사는 게 지금 어려우니까 안 다루시는 것 같은데 내년이 2022년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20년 뒤인 2042년에도 또 지자체 선거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지자체 선거 때부터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 감으시죠. 네. 예,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 선거장의 피부 색깔과 그러니까. 군 단위 이하의 지자체장의 피부 색깔이 다를 가능성이 네. 높아요. 제가 강원도의 모 분교에 초등학교 분교에 특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네. 라디오에서도 한 두세 번 해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좀 이 숙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졌는데 네. 오늘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잠깐 네. 말씀드리면 거기 초등학교 분교 전교생 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교과서 집필하는데 참여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강의를 가끔 가요.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네. 기회가 되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 8명인데 되게 귀여워서 막 쓰다듬어 주고 하는데 5학년 애가 귀엽게 생겨서 야, 뭐 하고 걔가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자 음악 선생님이자 체육 선생님 분이 나오셔서 네. 그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네. 운동장을 딱 봤는데
나머지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5학년 학생을 왕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축구공으로 얼굴을 막 치고 막 넘어뜨리고 제가 놀라서 교감 선생님 저거 말려야 되지 않나 네. 했는데 교감 선생님 눈빛이 다 아는 눈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해지지는 않아서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왜 저 친구 한 명을 저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이유 감 오세요? 뭐 뭡니까? 다문화 가정. 누가 다문할까요? 설마 설마예요. 그래요? 5학년 그 친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 한국인이고 어, 나머지가 다 다문화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우리랑 다르다예요. 어, 이게 군단위 이하의 현장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그 다문화를 차별을 이런 네, 의미 아닌 네, 거 아시죠? 네, 네. 이제 그분들도 국적이 다 한국인인 한국인들이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이 문화적인 컬처를 넘는 거를 프랑스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넘기 힘들 것 같은 게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단일 민족, 백의 5천 민족, 년 백의 민족.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제 곰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박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민은 네. 또 다른 큰 사회 문제를 불러놓을 수도 있다. 지금 있는 숙제도 못 푸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민 말고는 통일. 통일.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산 국가가 자유진영 국가보다 저출산 문제가 먼저 시작됐어요. 네. 왜냐하면 배급을 받을 때 자녀가 많으면 덜 들어오잖아요. 입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저출산 문제가 70년대부터 먼저 시작됐고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완벽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전 세계 3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제도예요. 뭐냐면 애들을 너무 안 낳으니까 네. 북한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네. 자녀가 2 이상이 아닌 집은 네. 공산당 당원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주민등록 아, 취소인 민증 거죠? 뺏고 민증 뺏은 불법 거죠. 체류자가 됐네. 야, 그러니 뭐 이건 네. 무조건 2은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강압을 하니까 저출산이 해결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증 뺏는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무조건 둘 나가라. 안 그러면 무조건 여기 경계 밖으로 경기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 아, 이거를 헌법에 박아야겠네. 아이고. 아, 이 정도의 극약 처방 아니면은 이게 쉽지 않군요.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네. 아까 뭐 이야기 이어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색은 같은 중국인 분들, 네. 중국 국적인 분들이 지금 부동산들을 많이 사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민도 많이 뭐 오시는 거죠.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귀하라고 해야 되나, 뭐 네네. 이렇게들 많이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 뭐 한국인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많죠. 비율의 중국계 아이들이 뭐 같은 있고요. 반에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전 지금 제가 뭐 많이들 사러 오시나요? 우리나라 국토 전 면적에 비례했었을 땐 아직까지 큰 의미심장한 숫자는 아닌데 네. 그 증가 추세나 정작 중국인들의 관심도를 생각하면 이게 점점 늘어날 기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의 땅 사랑은 제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이 알아요. 땅만큼 가장 확실한 투자가 없다. 중국인들은. 그 이유가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차이나타운입니다. 네. 네. 혹시 부익남님도 해외 부동산도 많이 공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를 딱 보시면 그 동네, 그 나라에 제일 비싼 땅 언저리에 차이나타운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차이나타운 어디 있나요? 뭐, 명동이잖아요. 네. 제일 평당 1억 이상 된다는 네. 그 명동이 차이나타운이었어요. 네. 그걸 우리나라는 강제로 그렇죠. 예전에 예. 화교 막 이렇게 맞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예, 거의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발본 세원한 유일한 네. 나라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드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드니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많은 이런 어떤 개발을 막 시작한 그 도시에는 인부들이 필요했고 네. 특히 금광에서 일할 인부들이나 단순 노역들이 필요해서 많은 중국인들을 이민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금광업자들이나 그 중국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저 중국인들에게 월급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에서도 가끔 나쁜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똑같은 네. 거죠. 그런데 중국 애들한테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 뭔가 태업을 하거나 저놈들이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월급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줬는데 네. 저기 저 사막 저 땅 저 네 거야. 그리고 저기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저 땅 네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도 고민을 했다가 많은 중국인들이 그거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저건 이제 제 땅입니다. 네. 그때 그분들의 생각은 아휴, 저거 맨날 홍수 나서 저 넘쳐 흐르는 저 땅을 제가 가져서 뭐 하려고 아 사인해주게 그래 네 거다 네. 이렇게 해주고 저기 사막 저기 아유 네. 뭐 심어도 안 나는 저걸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다 사인해줬어요. 네. 그런데 항상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요. 팽창하죠. 강북에만 있던 어떤 금광업자가 네. 강남 맨날 비 오면 무밭 배추밭을 그냥 맞아요. 줬구나. 네, 그냥 준 거예요. 그 늪지대 같은 거. 네. 그랬더니 그게 대치동이 되고 삼성동이 되고 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네. 그래서 시드니의 신시가지의 가장 중심인 제 기억으로는 잭슨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데인데 네.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돼버렸어요. 네. 저기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저쪽은 우리로 따지면 강북이 돼버린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중국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해외 가면 차이나타운에서 도움도 받고 차이나타운에서 인맥 관시 네. 유지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봤더니 그 차이나타운 그분들이 못 살아서 이민 갔고 그래서 못 살아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나라에서 변호사 의사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응식점하고 네. 뭐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만물상하고 세탁점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재계서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한 명 빼고 다 화교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뭉칫돈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분들의 선조 흘러가면 중국집 했었고요. 뭐하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뭐냐? 땅이에요. 땅. 네. 그래서 땅이구나. 그런데 중국 본토에선 땅을 못 못 사게 사니. 야, 그럼 내가 돈 좀 벌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사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얘기는 이 중국인들의 피해는 땅을 사야 된다는 게 몇백 년, 몇천 년간 이렇게 학습돼 왔다. 맞아요. 그게 약간 세뇌처럼 있다. 예. 그러니까 땅을 사고 싶은데 네. 중국 안에서 못 사게 하니까 네. 돈은 있고 예. 그러면 밖에다가 사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딱 듣자마자 떠오른 거는 중국인들은 해외로 막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저 변화되는 여러 흐름이 네. 국가주의 체제, 권위주의 경제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네. 디지털 화폐를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종이 화폐를 쓰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지금도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긴 했지만 네. 그런데 종이 화폐가 줄어들면 부자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뭐 이제 갑자기 국가에서 뭐 가져간다든지 세금이나 세금이죠. 이제 모든 계좌와 돈 흐름이 추적되거든요. 제가 뭔가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건 다 줘야 되잖아요. 네. 현금으로 슬쩍 이게 들여야 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 중국의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아니면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좀 덜 냈던 간에 어떤 형태로 자금을 세이브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걸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본인들이 제일 원하는 안정적인 방법은 부동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오해는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부동산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중국인이 다 사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놈들이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을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좀 약간 제가 웬만하면 저도 안으로 팔이 확 굽는 약간 국뽕에 가까운 사람인데 기분이 좀 상할 일이지만 네. 중국인들은 관심사 순위에서 한국이 저 뒷순위죠. 왜냐하면 한국의 쌍용 자동차 사던 옛날에 그 네. 상하이 자동차가 그때의 중국이 아니에요. 네.
지금 중국이 자동차 회사 사간 게 어디 겁니까? 지금요? 벤츠 지분 아, 그렇죠. 네, 대주주가 벤츠 사실 중국 거죠. 중국 거고 네. 볼보도 중국 네.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뭐 살 거 있어?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하긴 뭐 경제 규모로 치면은 그럼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이미 저희들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었을 때 그때 돈 많은 사람들 갑자기 야 내가 오늘 다 쏠게 내 생일이라 해서 막 호텔 빌려가지고 학생들 다 불러서 잔치해주는 중동 무슨 네. 부자 애들 아니면 일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 애들이에요. 어, 람보르기니 끌고 학교 등교하는 애들 다 중국 애들이에요. 네.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진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 부동산 관심이 덜한 거예요. 관심이 덜해요. 덜해요. 그러면 덜해도 이 정도인 거예요. 네, 덜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다른 그래서 나라는 뭐 더 하겠네요. 더하죠.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중국인들은 간단하대요. 이 아파트 동이 얼마예요? 동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못 취득하게끔 네. 법으로 또 눌러버렸어요. 네. 네. 해안가 근처나 네. 좀 뷰 좋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막 심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은 안 심각하다.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그리고 관심 순위에서 약간 우린 후순위다. 그러면 이 관심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네. 그 나라 법규에서 그걸 허용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부동산과 같은 것은 외국인들이 함부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샀다고? 그거는 일부 우리나라의 법규가 그걸 허용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왜 허용해줬느냐 그거와 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는 왜 한국의 이런 부동산 취득에 조금 속도가 좀 붙었느냐.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세계적인 휴양지, 뭐 일본인이 한때 싹 쓸어갔던 네, 하와이, 네. 뭐 싱가포르 네. 이런 데서 슬슬 중국인들이 사지 못하게 법을 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근데 돈은 더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나는 땅만 사랑하는데 하와이도 못 사게 하고 이제는 호주는 아예 교류가 끊기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전쟁 안 할 거야. 이 정도. 이런 상황이고 뭐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야 그나마 아직 한국은 허용해 준다고 거기 뭐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기까지 다 샀는데 제주도에서 이미 한번 샀잖아요. 아 그렇죠 샀죠. 이미 한번 싹 한번 샀고. 네. 야, 그러면 서울 한번 가야 되나?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준이 아닐 것이다. 와서 지금 대치동 35억이요? 이거 뭐 한 동 주세요. 이거 한다 이거죠.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1인당 국민소득이야 중국이 우리보다 낮지만 부자라고 하는 숫자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동의 차이나타운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지방 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이 수도권 서울 쪽으로 이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인들이 땅 사는 형태는 네. 일단 그 나라가 네. 브랜드명이 좋으면 네.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면 묻지마입니다. 아 묻지마. 그냥 나오면 사. 그래서 유럽에 그 무슨 옛날 성 있잖아요. 네, 네. 그 엄청나게 그 중세시대 성 네. 그런 게 요즘 헐값을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떤 공작이나 백작이 자기의 집안 건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네. 든다든가 그래서 그게 되게 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호텔로 뭐 바꿀지 아니면 그냥 일단 놔둬봐 이렇게 하든지 다 그렇게 사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네. 일단 제주도, 그 다음에 일단 서울, 그 다음에 특별하게 외국 기업이나 외국 그 법인격이든 개인이든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쉽게 허용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걸 저희 학계에서는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불러요. 송도 같은 송도 맞습니다. 송도나 뭐 부산, 대구도 좀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지역마다 있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져왔을 때 훨씬 절차가 수월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중에서 괜찮은 데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송도도 뜨겁죠. 네. 그러면은 이
이 매수세가 지금보다 뭐 줄어든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중국이 내부를 저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자금으로 옥죄면서 비즈니스 환경을 겁나게 만들면 자금은 반드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네. 그러면 그 빠져나오는데 지금 이미 중국인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관심 있던 국가들은 다 토지 수용이 어려워졌고 네. 한국에서 이걸 할 기회가 있다 하면 당연히 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한국의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방도 일부 지자체에선 중국 자본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생기겠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좀 여론이 좀 안 좋아서 좀 접었지만, 하지만. 예. 자, 뭐냐? 우리 동네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더 살게 만들려면 여기가 삐까뻔쩍한 뭐가 들어와요. 뭐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있어야 네. 돼요. 근데 국내 기업들, 국내 뭐 정부에게 우리 지자체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 좀 해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얼만데? 뭐야 여기서 다 해주시는 여기부터 거야? 여기까지 저 사면 돼요? 뭐 이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뭐 드래곤 무슨 파크 뭐 해줄게. 드래곤 월드 뭐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사실은 좀 약간 반감이 있는데 네. 인구 감소 뭐 이런 것들 경기 위축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반대한다가 아니라 네. 그 동네 사람은 찬성하고 그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은 그렇지. 반대한다. 그렇죠. 그 동네는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죽겠는데 저 멀리 사는 뭐 서울 놈들, 서울 놈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국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사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그 중국에서 시작된 어떤 투자 러시 같은 것들은 뭐 다른 데가 다 막히기 시작하면 안 막은 대로 결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것도 풍선 효과니까. 네. 그럼 우리 정부가 막으려고 하나요? 어때요?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은 어때요? 이게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를 항상 정당 뷰로 보잖아요. 네. 이쪽 정당은 찬성, 이쪽 반대.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정당 뷰 그 관점이 아니라 네. 서울 지역은 반대, 지방은 찬성. 뭐래도 자금이 들어와야 네. 지금 견딜 거 아니에요. 네. 지방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아까 말한 송도같이 특구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정하고 싶다. 왜? 외국인 자금이 확실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구를 더 우리를 지정해달라. 수출자유구역을 우리로 해달라. 뭐 외국인 무비자 지역을 우리로 또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중국 자금뿐만 아니라 네. 많은 해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뭐 시드니나 뭐 싱가포르, 뭐 캐나다 같은 곳들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은 걸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 네. 그 문제가 뭐 가장 큰 게 뭔가요? 이게 좀 표현이 웃긴데요. 네. 뭐 저는 이게 관료분에게 들은 얘기와 그런 동네에 사시는 그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들은 네, 얘기가 다른데 가게 주인 아저씨 표현이 너무 웃겨요. 네. 호주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 호주에 유학 온 학생 5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주의 대학가 중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중국 유학생이 안 온다?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중국 유학생 돈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람보르기니 타고 와가지고. 아저씨 껌 한 통 주세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아니구나. 아저씨 이 편의점 얼마예요? 저 달아놓고 먹을게요.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중국세가 높아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겁날 수 있죠. 네. 이러다가 쉽게 해서 먹히는 거 아니냐. 아,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돈 버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심해졌다. 이런 걱정이 제일 많고요. 근데 관료분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네.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이 요즘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막 주가가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거 아마 네네네. 보셨을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요. 얘네가 여기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다시 옥죄는 건 법만 바꾸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여기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땅이 있어. 네. 근데 이 땅에다가 쟤네 건물 짓고 뭐 네네. 10층짜리, 50층짜리 리조트 짓고 그렇게 해서 한 2, 30년 동안 우리 지역 일자리 뭐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한 다음에
아, 요즘 너무 특세인데 네. 그럼 내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네, 뭐, 아니 뭐 그거야 뭐 네. 맘만 먹으면 할 수 네, 있죠. 뭐 세금 때리고 네. 뭐 감독 들어가고 뭐 하면 이거 다 지어놓은 이 부지를 그대로 놓고 싸게 다시 누군가에게 판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그 점 관계자들은 네. 그냥 유권자들의 그런 쟤네들 너무 요즘 나댄다, 네. 속칭 네. 내보내라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결국 투자한 거잖아. 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하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 이 자본이 없으면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대안이 없는 지역들도 그렇죠. 많은데 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라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 생각에는 뭐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좀 증가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하는 지자체가 더 생길 거가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이 서울 수도권 여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내가 저 집을 못 사라고 좀 불만이 있는 그건 저도 분들. 싫어요. 아니,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 그럼 네. 중국에서 막 몇 천억씩 들고 오면은 네. 진짜 이 대치동 진짜 70억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는 막을 수 있네. 여기만 막고 다른 데는 열어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특정 지역만 외국인이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어디가? 아랍에미레이트. 바로 두바이입니다. 네, 두바이. 네, 두바이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A4 용지 이거 새 거니까요. 네. 여기다가 하나 네. 보여드리면 네. 자 처음에 두바이가 개발하고 싶은 땅의 면적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나요? 네. 자, 두바이가 처음에 개발하고 싶은 땅의 면적이 이 책 사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요, 이 책 사이즈만큼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면 국가가 요 책 사이즈만큼만 토지를 매입해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빼곡하게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네, 짓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 신도시가 발달돼서 여기 주택난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더 지어달라, 신도시 더 만들어달라 하고, 그럼 이 책 바로 옆에 똑같은 책 사이즈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땅값이 엄청 비싸니까. 엄청 비싸서 국가가 그걸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네, 네. 근데 두바이는 어떻게 했냐면 요 책 사이즈만큼을 개발하는 게 원래 목표라면 네. 목표가 아니라 네. 요 검은색 밴드만큼 있죠? 네. 요거만 먼저 개발을 한다고 하고 실제 땅은 여기까지 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검은색 밴드를 개발하는 거를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요. 네. 빌딩도 지으시고요. 네. 뭐 우리 버즈 두바이 큰 거 지어놨으니까 그 근처 상가 네가 알아서 다 하세요. 하고 이걸 다 외국인들이 돈 들고 들어 짓죠. 네. 그러면 국가가 사는 이쪽 땅값이 어떻게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오르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본인들이 개발했던 그 비용도 뽑아내고 장사 잘하네요. 잘하죠. 중동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뭐 한번 뭐 하러 갔다가 야 만만치 않구나. 네. 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것 지금 관심들 많으시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땅을 취득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하는 것들은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금쪽같이 벌어온 달러가 네. 외국으로 다시 나간다 이런 거는 네. 모든 금융 거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우리 기업들이 뭐 수십조 원을 벌어왔는데 네. 거기 총수가 말이야 뭐 마이애미의 비치에다가 네. 뭐 회사 돈으로 별장을 뭐 수십억짜리 사놓는다 이런 거 옛날에 많아서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롱한 법을 적용해서 네. 외국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법적 절차를 따르느니 네. 통일이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험난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밖에서 벌어온 돈을 계속 여기 안에다 쌓는군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강남에서는 현금 4, 50억씩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가구 다주택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으니까 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샀다가 네. 그걸 못하니까 급한 거 팔고 정책 이번에 정권 바뀌면 좀 바뀌려나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세금까지 나오겠다 해서 몇 개 더 던지고 조금 더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수중에 생긴 그 현금들 네. 몇십억 길 또 크게는 또 100억 이상 되는 네.
그걸 얻다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제 성장률 높아졌을 때는 내가 회사 차리겠다, 네. 창업하겠다. 네.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누가 감히 창업을 이 코로나 형국에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오갈 데 없는 자금이 일부는 이제 주식으로 당연히 왔고 네. 부동산 하던 자금은 주식에서 코스닥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뭐 이런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우량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넣어놨는데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네, 뭐 꼬마 빌딩으로도 이미 많이 맞아요. 갔어요.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가고 그래도 남아. 남아요. 네.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규제 풀리면 또 사겠죠? 그러겠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안 돼요? 뭐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제 어디다 집을 사야 돼요? 아, 저 오늘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요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요거 알겠습니다. 따로 예. 또 이렇게 개인 레슨을 또 끝나고 해주시고. 따로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요거 이 두바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요 책 요 재밌습니다. 요거 되게 가볍지만 되게 좀 약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이 교수님이 쓰셨는데 되게 그 예시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쉽게 읽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도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코노믹 센스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버시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유튜브도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경제 맛집 박정호 TV. 예. 네, 이거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은데 네.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는 거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저도 지방 현장을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지역 소멸을 직접 현장에서 못 봤다면 네. 똑같이 그냥 획일적인 목소리로 외국 자본 무조건 막고 보자라는 그냥 단적인 생각만 했을 텐데요. 어떤 분들에겐 그 자금이라도 절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제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교수님 모시고 여러 경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